라메스 피부과는 일단 이름을 지을 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께 많이 흔하게 들어봤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좀 처음 들어보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게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LA 그 다음에 MES거든요. 그래서 LA는 레이저 할 때 LA, 그 다음에 ME는 메디신 할 때 약 할 때 ME, 그 다음에 S는 서저리 할 때 S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이저하고 약물하고 수술을 가지고 이제 사람 피부를 이제 좋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S가 들어간 게 뭐냐면은 그 피부외과라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이제 더마토 서전이라고 해서 미국에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원하는 경우에 1년 정도를 더 수련을 받고 피부외과 전문의가 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이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고 피부외과라는 거를 전공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외과가 이제 뭘 하는 파트냐면 서양 사람들은 피부암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암을 진단하고 제거하고 보고 나는 수술까지 하는 의사를 이제 피부외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직접 가서 배우고 환자도 보고 그러고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 돌아와서는 이제 한국의 피부과 전문의 중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이제 피부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전국 다니면서 그때는 교수 생활 할 때여가지고 강의도 많이 하고 저희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이 보는 그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에도 제 공동 집필도 하고 했었습니다. 기미 주근깨라고 물어보면 되게 너무 방대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근깨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기미는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주근깨 같은 경우는 피부 굉장히 표면에 있어요. 그래서 주근깨는 레이저 한두 번 정도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되고 명의 소리 듣는 몇 번 치료 안 하고도 그런 게 이제 주근깨인 거고 치료도 굉장히 쉽고 대신에 이제 약간 재발은 좀 돼요. 그런 게 있는 거고 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때문에 생기는데 첫 번째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중에 이제 엄마는 아버지는 좀 드물긴 하지만 가족 중에 이제 기미가 있었던 사람들한테 좀 많이 생기고 주로 이제 이게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자들한테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햇볕 보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왠지 조금 기미는 치료가 힘들 것 같잖아요. 그죠? 가족력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작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관리를 잘 하면서 레이저 잘 받으면 뭐 기미도 거의 뭐 한 90% 이상까지 깨끗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주근깨는 20대 중반 이전에 젊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기미는 아무래도 좀 30대 지나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정확한 진단은 이제 기미하고 뭐 주근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만나봐서 정확한 진단 받고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는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 부분만 해결을 해주면 많이 대부분 다 좋아지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이가 드시면은 얼굴이 자꾸 커지세요. 그래서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여기 이제 볼 아래 살들이 붙고 턱 아래 살들이 붙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커지세요. 그래서 얼굴이 커지면은 무조건 나이가 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할 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얼굴을 무조건 작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훨씬 젊어지세요. 예전에는 뭔가 좀 얼굴을 부풀리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뭐 지방 넣어서 넣고, 지방 빼서 넣고, 필러 넣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키웠었는데 요즘 연예인들 보시면은 별로 넣는 사람들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많이 넣어봤는데 오히려 이게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걸 많이 이제 느끼시고 요즘은 잘 안 넣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얼굴은 작아져야지 젊어져 보인다. 그래서 레이저도 얼굴을 작게 만들어주는 레이저를 쓴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침대 매트리스 생각하시면 돼요. 침대 매트리스를 저희가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침대 매트리스 속에 있는 스프링이 녹이 슬고 망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어디는 꺼져서 안 올라오고 어디는 이제 얇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한다는 거는 레이저를 빠바바방 쏘아가지고 피부 속에 그런 스프링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새로 만들어진 스프링들도 언젠가는 녹이 쓸어서 가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런 그 스프링이 새로 채워지면 얘들이 이제 조금 더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잘 받아주면 이런 침대 매트리스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듯이 그렇게 이제 다시 좋아지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장품을 써서 뒤집어지진 않아요. 특정 그 화장품에 예민한 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과거에 얼굴이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아시아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통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은 피부가 황색이다 보니까 얼굴이 붉고 예민한 사람들이 가려져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아인들도 똑같이 서양인처럼 얼굴이 예민한 사람들이 한 40% 정도는 있더라라는 게 밝혀졌고,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피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예민해져요. 근데 일부에서는 잘못된 화장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피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보호막, 저희가 이제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시중에 보면 뭐 장벽 보호 크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피부 장벽이란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보호막, 피부 장벽이 망가지다 보니까 어떤 화장품 성분들이 갑자기 깊숙하게 들어와가지고 얘들이 오히려 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화장품 중에 일부는 이게 이제 박피 성분들이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제 미백 성분이라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부가 예민하고 장벽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기보다는 더 망가뜨리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 피부가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를 우선 좀 보셔야 되는데, 화장품을 쓰고 트러블이 잘 생기고 이게 뭐 한마디로 뒤집어진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게 자주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병원 오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좀 꼼꼼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화장품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잘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화장품을 쓰고 잘 관리를 해주면 그런 분들도 예민해지는 것을 많이 억제시키고 예방할 수가 있으세요. 자, 저희 병원에도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고 뭐 붉어지거나 예민해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외부에서 많이 보시다 보니까 피부과에서 이제 시술을 받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시술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분들 자체가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한 40% 정도는 피부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피부과들 중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이 한 뭐 3%, 4%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청 통계를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피부과 전문의들이 피부과를 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예민한 피부는 섬세하게 전문적으로 다루어주는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맞춤 양복하고 일반 양복하고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성 양복이 잘 안 맞아요. 이게 뭐 신체적인 비밀인데 엉덩이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엉덩이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켓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 안에 항상 펜을 꽂기 때문에 펜 꽂을 자리도 필요하고, 그런 나한테 딱 맞는 양복을 맞췄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한테나 내 피부를 맡기면 내 피부를 아주 대중적으로 치료를 해주게 돼 있어요. 대중적인 방법으로. 그렇지만 정말 피부과 전문의들,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본인 피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민한 피부면 예민한 피부에 맞게끔, 건강한 피부면 건강한 피부에 맞게끔,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맞춤 치료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파트죠. 피부과 전문의들이 해결을 할 때도. 왜냐하면 이게 모공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 속에 있는 기름이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속에 있는 기름이 마르지가 않으면 이 모공은 막히질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공이 있어줘야지 피부 속에 있는 기름이 배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모공을 꽉 조이고 있던 제가 스프링이라고 표현을 잘 하는데, 콜라겐 엘라스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줄어들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모공이 이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속에서 과도하게 나오는 기름 주머니를 말려주고, 동시에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반대되는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이 줄어드는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지 모공이 좋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블랙헤드도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있는 얘기인데, 이 이제 기름이 나오다가 모공에 걸렸을 때 이 기름이 산소하고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이 우리 공기하고 접하면 산화가 일어나면 뭐가 되죠? 녹이 쓸잖아요. 똑같아요. 녹이 쓰는 것처럼 공기가 나오면은 산소하고 접해가지고 산화라는 게 일어나서 검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게 멈추지 않는 이상은 이 블랙헤드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름을 조금 말려주는 치료를 하면 과도하게 기름 분비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블랙헤드의 양이 좀 줄어들고, 하나는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올바른 세안법을 좀 하면 좋으세요. 가정에 클렌징 디바이스나 그 피부 의료기기들 요새 유행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클렌징 디바이스 중에서 잘 선택을 하시면 그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잘 해주시면 모공 속에 있는 그 기름이 많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블랙헤드도 많이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모공팩을 한다든지 이런 건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과도하게 어떤 그런 블랙헤드를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피부에 손상을 일으켜 가지고 그런 걸로 피부염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미를 치료한다는 거는, 제가 기미를 치료한다는 걸 어떻게 비유를 많이 드리냐면, 땅에 이제 낙엽이 수북게 쌓여있으면 그걸 이제 계속 쓸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낙엽 쌓인 거 이게 비로 썰어보면 잘 안 썰리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열심히 썰어줘야지 이게 낙엽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데, 난치성의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혈관성 기미라고 해서 혈관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마치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조롱조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뭇잎만 치료하는 치료는 아무리 받아도 그때뿐이고 금방 재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혈관을 많이 치료를 해드려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많이 없애주면 나뭇잎을 먹여 살리는 원가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저희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드름 흉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이게 흉터가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여드름 흉터라고 해서 가져오시는 게 보면 실제로 의사들이 얘기하는 흉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드름을 앓고 나면 빨갛게 자국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드름 홍반, 여드름 자국이라고 하는 이제 의학적 용어로 쓰는데, 걔들을 흉터라고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기는 해요. 여드름을 앓고 난 뒤에 오는 그 여드름 홍반, 여드름 붉은 자국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얘들이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지속을 하면서 걔들이 서서히 꺼지는 흉터가 돼요. 그래서 이제 흉터 같은 경우는 그런 여드름 자국들이 흉터가 되기 전에 특별한 레이저를 써서 그런 자국들을 빨리 치료를 해주면 흉터가 생기는 게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흉터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흉터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봤을 때 이게 그 피부 표면에서 꺼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흉터를 치료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치료하는 사람의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흉터 하나하나를 얼마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흉터라는 거는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피부 표면하고 각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져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눈에 적게 띄게 깎아주고 바닥 부분에 레이저를 해가지고 바닥 부분을 차오르게 만들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거, 그게 여드름 치료, 흉터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토피가 어렵죠. 근데 일단은 아토피 환자들이 왔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환자들이 아토피를 거의 10년, 20년 앓고 오고 그 부모님들도 아토피의 환아를 10년, 20년 데리고 같이 치료를 하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오시는 환자분도 없고 부모님도 없으세요. 그게 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암이 걸리거나 하게 되면 일단 서점에 가가지고 암 관련된 뭐 책자라든지 암 관련된 식이요법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던데, 저기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토피가 있을 때는 그런 좋은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우선은 그걸 가지고 우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토피에 대한 이해는 첫 번째는 이 아토피가 알러지의 일종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토피라는 거를 아토피 피부염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 아토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눈에서 오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다음에 코에서 오는 알레르기성 비염, 그다음에 폐에서 오는 천식, 그다음에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걸 다 뭉뚱거려 가지고 아토피라고 하는 거고, 사실 아토피 피부염 자체는 나이로 치면 한 2세 정도가 되면 거의 없어져요. 근데 요즘은 이제 환경오염이라든지 잘못된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을 오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은 일단 첫 번째 관리는 알러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릴 때 2세 이전에는 주로 먹는 음식들에서 원인이 많기 때문에 아토피의 뭐 원인 되는 음식들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우유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단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세 이후가 되면 주로 이제 알러지 원들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공기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먼지, 피할 수 없는 미세먼지가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먼지라든지 미세먼지, 먼지 진드기,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차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원래 피부는 피부가 약산성이에요. 저희 이제 옛날에 그 화학시간 리트머스 시험지를 찍어보면 뭐 중성, 알칼리, 뭐 산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피부는 원래 약산성으로 태어났고, 약산성이 유지가 되면 그 피부에 가장 그 좋은 기능을 회복을 하는데,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이 산도가 많이 흔들려 있어서 한 중성 가까이 산도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산성 클렌저, 어떤 약산성 제품 이런 걸로 전신으로 약산성 제품을 써주면 피부의 본연의 기능을 찾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피부의 어떤 산도를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거, 세 번째는 제대로 된 피부과에 가서 알러지를 잘 관리해주는 거, 알러지 관리해주는 항히스타민제 약 먹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꼭 약을 발라서 그 아토피가 있는 상처 부위들은 빨리 회복시켜주는 거, 이런 게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건조해지는 것도 예민한 피부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민한 피부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이가 드시면은 예민한 피부가 얼굴이 좀 붉어지고 난 뒤에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피부 보호막이 약해져요. 그 피부 보호막은 피부 장벽이라고도 하는데,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피부 장벽, 피부 보호막은 피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보호막이잖아요. 얘들이 이제 보호막이라고 하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미세먼지, 환경오염물질 이런 걸 막아내는 역할도 하는데, 이 건조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보호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못 잡아주면 다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건조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조한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피부 장벽을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크림을 잘 쓰고, 또 하나의 핵심은 또 뭐냐면은 장벽을 파괴시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때밀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다른 말씀할 때 제가 들렸는데, 알칼리 제제의 어떤 그런 비누나 그런 과도하게 피부를 벗겨내거나 씻겨내는 그런 세정제들 사용하는 거, 그런 거 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은 물 먹는 습관을 길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수분이 70%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70%라는 얘기는 거의 내 가슴까지가 물에 잠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족한 물들이 충분히 피부 쪽으로 올라와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물, 좋은 물을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거, 그게 이제 겨울철 또 피부 관리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킨 보톡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니까, 유행처럼 저희한테도 이제 스킨 보톡스냐고 물어보세요. 보톡스 리프팅이.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바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스킨 보톡스하고 저희가 하는 보톡스는 차이는 뭐냐면은, 스킨 보톡스는 말 그대로 진짜 피부에 놓는 보톡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근육하고 피부하고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적절한 곳에 놔서 피부를 리프팅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얼굴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요. 근데 이 부분을 적당한 기술로 정확한 포인트에 주사를 해서 이 끌어당기는 부분을 차단시키면 얼굴이 리프팅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 얼굴에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친구들 있죠. 뭐 연예인, 뭐 나가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이제 많이 와서 맞으시는데, 이런 친구들을 보톡스 리프팅을 해주면 바로 얼굴이 굉장히 작아져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얼굴에 탄력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보톡스만 가지고 보톡스 리프팅 효과를 강하게 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레이저를 해서 이제 얼굴에 탄력을 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톡스 리프팅을 해주면 위쪽 탄력이 있어서 끌어당기겠죠? 아래쪽에 중력이 끌어당기는 부분을 차단시켜주죠? 그러면 얼굴 리프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보톡스 리프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필러가 한참 유행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얼굴이 커져 보니까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여러 가지 필러 부작용 때문에 필러를 빼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얼굴이 작아진다 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얼굴이 이제 꺼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얼굴이 늘어지는 것 때문에 꺼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면 여기가 꺼지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늘어진 부분들이 치료가 돼서 얼굴이 올라붙으면 꺼진 부분들이 해결이 되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 거고, 두 번째 분들, 꺼지는 분들은 뭐냐면은 실제로 얼굴이 빈약한 분들이세요. 체중도 별로 나가지 않고 몸도 왜소 이런 분들이 얼굴이 깡 마르면서 꺼진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시 필러를 넣자고 하시면은 필러는 조금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스컬트라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런 약물을 저희는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세요. 이 스컬트라라는 약물은 필러하고는 달라서 약물을 주사를 하는 건데, 주사를 맞으면은 이 주사 약물이 내 몸의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콜라겐이 차오르면서 젊어지면서 이게 차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젊어지면서 차오르기도 하는 그런 시술을 저희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손톱이 자라는 거 보면 손톱이 발톱보다는 훨씬 빨리 길잖아요. 그래서 손톱 같은 경우는 끝에서 끝에까지 나오는 데가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발톱은 끝에서 끝까지 나오는 데가 12개월 정도 걸려요. 1년 정도 걸려요. 사람들 따라 속도는 다르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발톱에 내 그 무좀 있는 부위가 하얗게 돼 있거나 두꺼운 부위가 보이잖아요. 그게 내 발톱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치료 기간이 8개월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8개월 동안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 의사들은 싫어하는데 약 자체가 간에 조금 무리를 주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간에서 대사가 되는 약물들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먹으면서 어떤 일상생활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발톱 무좀 레이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보고 치료를 해보면 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는 이게 두 가지 이제 레이저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하나가 뭐라 그랬죠? 발톱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늦다고 했죠. 그래서 발톱이 자라는 속도를 빨리 해줘요. 그러니까 8개월 자랄 발톱이면 한 6개월 만에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빨리 자라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균을 죽여주는 그런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치료 효과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키기는 힘든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도 낮에 꼭 몸 풀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왜 수면이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모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려고 해도 모든 게 회복이 일어나야지 피부가 좋아지는 거지, 그냥 좋아지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줘야 되는데,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냐, 수면 시간을 가진대요. 몇 시간 자냐, 그러니까 9시간 잔다는 거예요.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자냐 그랬더니 밤새 오락을 하고 아침에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언제 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은 원시인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시 시대를 굉장히 오래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원시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저녁 7시, 저녁 6시 해가 떨어지면 무조건 자는 거예요. 우리 해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저녁 10시쯤에 우리 수면과 관련되는 가장 좋은 호르몬들이 10시 정도에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늦더라도 11시 정도 넘기지 않고 일찍 수면을 취하고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음식인데, 음식은 사람들이 항상 뭘 먹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뭘 먹을까보다 뭘 먹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들이, 우리 조상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은 우리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이 뭐죠?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 색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얘기. 슈퍼에 가셨을 때 냉장고에 들어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일단 다 가공돼서 나오는 식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체 그거를 먼저 좀 끊어주고 신선한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 먹는 거, 그걸 많이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뭘 먹어야 할까인데, 사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적게 먹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근데 비타민은 턱없이 부족하게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주원은 과일이나 야채잖아요. 그죠? 채소라는 거는 같은 땅에다가 3년을 심으면은 땅 속에 비타민, 미네랄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유기농 비료를 쓰지 않고 합성 그런 비료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겉모양은 똑같은데 비타민,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 식물들을, 야채들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년 그 하버드에서 식품 피라미드라는 걸 발표를 해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뭘 먹어야 되느냐. 근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식품군 중에서 종합 비타민이라는 게 포함이 됐어요.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파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들이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으로 나뉘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합성 비타민이에요. 근데 합성 비타민은 음식으로 치면 뭐예요? 가공식품인 거잖아요. 똑같이 별로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 비타민을 꼭 먹되 좀 신경을 써서 천연 비타민을 구해서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먹는 습관. 좋은 물을 정기적으로 계속 마셔줘야지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그 기준을 체중에 제가 30을 곱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kg다. 30 곱하면 6, 38. 1.8리터가 최소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60kg인 사람들은 한 2리터 이상 이렇게 마셔주시면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 3리터 정도 목표로 해서 처음에 먹기가 힘든데 조금씩 늘려서 먹으면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좋은 물, 깨끗한 물 잘 먹고 하면은 몸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